대표가 현재 정부투자금융기관 감사위원인 사람이 7.23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조했다고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누구냐? 전당대회를 앞둔 7월 10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김대남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입니다. 김대남 감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친한동훈계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라며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했는데요. 용산과 한동훈의 전면전으로 이어질까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지난 2월 26일 알파벳 이 씨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부부에게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사실을 다 까발리겠다고 그랬거든. 왜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협박과 관련해서 당시 명 씨와 매우 가까웠던 D 씨, 지금 개혁신당 대표 비서실에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D 씨는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주목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이 명 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이 정권의 치명타가 될 것이란 게 D 씨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이건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이재명 대표는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를 써서 벌금을 받았는데 이걸 두고 억울하다고 하자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재명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화할 당시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이재명 도지사가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이걸 근거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고 보고 또 기소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말이죠. 검찰 조사에서 김진성 씨는 위증은 없었다라고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김진성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각됐지만 이후로 김진성 씨의 증언이 달라졌습니다. 위증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했다며 편집된 통화 녹취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전체 내용을 들어보자라고 했고 들어봤더니 기억을 되살려보라, 안 본 것은 말하지 말라라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선고는 11월 2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임재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희영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경찰에게는 있지만 용산구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에 안전대책을 세우고 인파를 관리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담겨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 이 박희영 구청장을 많이 봐줬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유가족은 진작에 특조위를 만들자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인데요. 윤석열 정권이 이를 묵살했지요. 한편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에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됩니다. 용산 이전이 결국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본 것입니다. 30대 탈북민이 한밤중에 마을버스를 탈취해 몰고 통일대교를 건너서 북한으로 가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통일대교에서 검문소를 마주했지만 차선을 바꿔 역주행 돌진했고 바리게이트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탈북민은 남한 생활이 어려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여 년 전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홀로 탈북한 A씨는 파주 등을 돌며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았고 미납한 벌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37.7%가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5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산 30에서 40대가 2021년 연간 전체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출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2030 영끌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2021년과는 달리 올해는 3040 세대가 영끌 매수의 주축으로 떠올랐고 대출 금액도 3년 전보다 급등했습니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내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을 일컫는 마용성 같은 인기 주거지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서울 강남권 등 똘똘한 한 채는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학습 효과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구매 때에 자기 자본 비중이 낮은 영끌족이 늘면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에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 위축뿐입니까? 파산 가능성도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